작은 서점. 동이 트기 무섭게 빌리버기 일꾼들이 묶는 오두막에서 나와 잠시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 중에서 선물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목장을 배경으로 소년 조디가 아버지로부터 붉은 망아지를 선물 받게 됩니다. 이 망아지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는데요. 2023 젊은 작가상이 지목한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시선, 정선임 작가가 그려내는 오늘 우리 이 도시 이야기, 그 밤에 우리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땐 사실 시간도 어느 때보다 좀 넉넉하니까 책 많이 읽으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쓰기도 많이 써야 되고. 아, 또 더 바쁘시구나.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책 이제 이렇게 뭐 방송 준비 때문에 또 읽고 왔는데, 아, 이럴 때 좋은 책 이렇게 읽는구나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책. 그쵸. 네. 제가 동물을 좀 유독 좋아해서 그런가? 뭔가 동물 소재의 그 책이 있으면 아주 깊이 공감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저 사실 제가 여태까지 책갈피 하면서 네. 제가 이거 먼저 하자고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안 읽은 상태에서 하자고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선택한 이유가 그 붉은 망아지잖아요. 원제가 이제 레드 폰인데. 이게 지금, 그랬구나. 이게 붉은 말의 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어제가 네. 딱 음력으로 새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병원년 붉은 말의 해니까 오늘 딱 붉은 말의 해에 맞춰서 붉은 망아지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좋네요. 알고는 있었어요. 네.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라는 소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안 읽고 일단 새해니까 요날 요거를 합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읽었는데 저 사실 약간 후회했어요. 왜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막 그 아이와 동물의 어떤 아름다운 그 교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나운서님 너무 네. 슬프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도 들고 저도 펑펑 울어가지고. 그 정도로요. 네. 근데 저는 이 붉은 말의 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붉은 말이 있던가? 적토마? 뭐 이게 좀 약간 어디 소설 속에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붉은 망아지에 대한 묘사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봤더라고요. 있을 법하죠. 예. 이 털에서 그 윤기가 돌면서 오렌지빛도 나고 막 이런 그 갈색인데 좀 붉은 갈색이 나면서 그런 말들을 다 붉은 말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더라고요. 네.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무튼 붉은 말이 또 가져다줄 좋은 기운을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느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다 이렇게 책 선정이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딱 왠지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막 맞추고 싶어. 아니, 그 시기에 막. 장민 작가님 저번에도 왜 그 동계올림픽에 또 이제 맞춰서 밀라노 출신 작가 해놓고 이 책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천책으로도 유명하다면서요. 맞아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되게 독서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년 여름마다 자기가 휴가 때 뭐 읽은 책 리스트를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를 추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소년의 먼저 성장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이제 소년 때부터 이룬 삶과도 어느 정도 뭔가 공명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존 스타인백 하면 분노의 포도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데. 맞아요. 그 작품이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6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죠. 그리고 맞아. 이 붉은 망아지가 되게 여러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뭔가 더 문학이 이렇게 영화화되는 그런 인기를 많이 이끌었다고 해요. 이걸 영상화된 걸 보면 더 슬플 텐데. 그렇죠. 네. 자, 우리 이 존 스타인백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작가인가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뭔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네. 졸업을 안 하고 작가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분노의 포도. 그 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 네. 또 사실 노벨 문학상은 작품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작가의 어떤 작품 활동해 주는 거지. 근데 이 분노의 포도가 좀 주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붉은 망아지는 이제 초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노의 포도 같은 대작에 비해서 뭔가 더 섬세하고 서정적인 작품인데 사실 이 소설의 배경도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유년 시절과도 좀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고 사실 저는 엄청 큰 대작 이런 거보다 이런 되게 소소하지만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쵸? 네. 오래 좀 남죠, 아무래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존 스타인백은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고발 문학, 노동 문학 이런 쪽에 또 대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작가로서 또 그런 인식도 굉장히 많은 있는 거죠. 네. 네네. 아무튼 그 20세기 이제 미국 문학의 거장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다뤘어야 할 그런 작가의 단편을 오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붉은 망아지 어떤 내용인가요? 맞다. 네. 중요한 걸 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붉은 망아지라는 큰 제목 아래 네. 연작이에요. 1부, 2부, 3부, 4부가 네. 있는데, 오늘 들려드릴 거는 그 중에서 1부. 1부가 제일 유명해요. 1부인 선물. 네. 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니, 저도 이제 고민했어요. 붉은 망아지라는 그 제목 아래에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나 하고, 그래서 딱 선물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그 부분만 다루는 거 맞죠? 오늘은 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네.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완성된 이야기이고, 이 선물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목장을 배경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10살 소년 조디라는 소년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상적인 풍경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리 버기라는 그 목장에 일꾼이 있어요. 네. 빌리 버기 먼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조디의 엄마가 이제 딱 그 트라이앵글을 쳐요. 아침 식사를 알리는. 그러면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디는 이제 되게 먼지 같은 머리라고 해요. 먼지 같은 노란 머리에 되게 수줍고 공손한 회색 눈을 가졌다라고 되고 그래서 이런 아침 일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랑 빌리랑 말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디 아버지는 좀 엄격한 사람이고 너무 따뜻하고 좋아하지만 뭔가 살짝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아버지인데 이제 아버지가 어딘가에 갔다 왔는데 그 전에 이 조디의 일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얘가 되게 심심해 보이지 않아요? 그 시골에서 그냥 숲에 갔다가 뭐 했다가
이 시대에 뭔가 놀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집에 있는 강아지들 좀 괴롭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왜 서부 영화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린넨 같은 그 어떤 셔츠에다가 꼭 멜빵 바지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맞아요. 되게 영상화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먹는 그 계란 후라이랑 베이컨 이런 것들이 어쩜 그렇게 맛있게 묘사가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아, 미국 사람들의 아침은 이렇구나 하면서 네, 그런 묘사들 아주 재미나게 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막 그냥 여기 돌아다니고 산도 숲도 가고. 근데 여기서 그 돌아다니는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 독수리의 사촌격인 말똥갈이라는 새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얘네가 낮게 날고 있었고, 아, 난 쟤네가 싫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분명히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 말똥갈이 싫어라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막 뭐 어디 밭에 갔다가 참외 같은 거 괜히 막 발로 한번 으깨보고 혼날 거 알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상들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가는 건데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가 그 일꾼인 빌리벅과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뭔가 그들의 숨결에서 맛 좋은 위스키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위스키에 취해 있을 때는 재밌는 이야기를 아빠가 들려준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좀 엄한 표정으로 너 그냥 오늘 자. 내일 아침에 너랑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 뭔가 기분이 재밌는 이야기도 못 듣고 아침에 할 일 뭐지? 괜히 무서운 거야. 약간 엄격한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 우리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래서 가자 하고 갔는데 거기서 빨간 망아지 한 마리가 마구간에서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일꾼인 빌리벅과 함께 망아지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얼마나 놀라냐면 너무 그 아름다운 망아지 묘사를 하면서 갑자기 너무 좋아서 그랬겠죠?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면서 너 잘 돌봐줘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또 너 좋아?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 이거 잘 못하면은 청소 잘 안 하고 잘 안 돌봐주면 뺏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막 계속 이러면서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린 망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서커스가 주변에 망했다 그래요. 망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데려온 건데 아직은 어린 망아지니까 너가 되게 잘 돌봐라. 네. 그리고 당분간 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장도 서커스에서 받아온 되게 멋있는 안장이 있어요. 하면서 안장을 주긴 하겠지만 너가 아직 올라타서는 안 되고 밖으로 뭐 나가는 것도 무슨 추수감사절 이후엔 안 되고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항상 규율이 있는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쏘는 장면이 있거든요. 혼자 막 놀다가 그때도 탄창이 없어요. 그 탄창은 아빠가 언제지? 뭐 다음 학교 가면은 해준다고 했나? 맞아요. 네. 11살인가? 네. 11살 돼야 해주고 이 망아지도 뭐 추수감사절 지나야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막 강아지 입양했을 때 학교에 데려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얘도 그래요. 네. 그래서 망아지 끌고 학교 가면 안 되냐고 애들한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신 애들이 데려와요. 저 그 장면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 아이한테 강아지 사주면 그냥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꼭 집에 애들이 이렇게 놀러 오더라고요. 강아지 보러. 맞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존경심으로 이 조디를 보는 거예요. 아, 넌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이구나. 그쵸. 그래서 네. 원래는 조디가 좀 조용하고 겁쟁이고 이랬는데 애들은 이미 아는 거죠. 보병보다 기병이 더 훌륭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말을 탄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위대하다. 네. 그래서 얘가 막 엄청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끌고 가면 안 돼? 이러니까 아직 안 돼? 이러면서 아빠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자기가 이제 애들한테 하는 거죠. 아직 어려서 안 돼? 막 이러고 그 빨간 모로코식 안장. 네. 그리고 애들이 진짜 너무 놀라서 할 말이 이래요. 그리고 애들이 하나씩 집에 가면서 전 이 묘사가 좋더라고요. 애들이 가면서 모두 마음속으로 무언가 한 가지씩 찾고 있었다. 언젠가 이 빨간 망아지를 탈 수 있게 될 때 조디에게 줄 뇌물을. 이제 나름의 권력이 생긴 거군요. 우리 조디에게. 네. 그래서 그 망아지를 잘 돌보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돌보는데 이 빌리벅이라는 일꾼이
엄청나게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빌리버그는 되게 성실하고 네. 또 능력 있는 일꾼이고 얼마나 그 성실하고 딱 그 주인집에 그 충성하는 일꾼인지가 앞에 묘사가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당시 이제 왜 하인들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아들한테도 도련님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 빌리가 미국에서 알아주는 말 전문가래요. 되게 뭐 하인이니까 네. 형편없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로도 품평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디한테, 그러니까 빌리벅도 조디한테 처음에는 되게 엄격하게 하다가 조디가 너무 말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니까 되게 다정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말들이 얼마나 대화를 좋아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전 이 점이 너무 좋았는데 한 번은 어떤 말이랑 너무 먼 길을 가다가 말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했는데 야,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좀만 기운을 내자 하니까 갑자기 말이 기운을 냈다. 이러면서 말이 얼마나 똑똑한. 그러게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낭독할 부분이 네. 조디가 얼마나 그 망아지를 잘 돌보는지 그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네. 말이 귀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 되게 말에 대한 그 망아지를 말로 키우는 거에 대한 되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를 물릴 때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그거 보고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거 다 길들이는 거였더라고요. 네. 거기 몰랐어요. 안에다 달달한 감초를 네. 묻혀가지고 네. 길들이고 그 털 빗어줄 때 남는 털을 모아가지고 그러게요. 나중에 그걸로 네. 끈을 만들더라고요. 새끼를 꼬아서 그걸로 끈을 만들죠. 네. 저도 처음 다 알았던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하게 너무 사랑을 담아서 관리를 해줬는데 빨리 네.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는데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네. 얼마 안 남았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장마였나 봐요. 네. 그래서 비가 막 오는 동안 조디는 마곡간에서 이제 얘를 안 꺼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얘가 비에 젖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학교 갈 때 그 말의 이름이 게빌란입니다. 네. 게빌란 산맥에서 따온 거예요. 처음엔 게빌란 산맥으로 지으려다가 산맥은 빼고 게빌란이 어떻겠니? 이래가지고 이제 게빌란으로 했는데 그 학교 갈 때 얘를 내가 축사에 데려다 놔야겠다. 네. 그랬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막 계속 이랬어요. 근데 빌리벅이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지금도 안 오고 그동안 너무 많이 왔으니까 혹시 비가 와도 뭐 조금씩 내리는 비는 말에게 전혀 해가 없다. 근데 얘가 또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면 어떡해요? 혹시 오면 아저씨가 우리 말을 게빌란을 안으로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해줄게. 그리고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사실 빌리벅이 되게 유능하고 그런 일꾼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누구나 항상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는 없었겠죠. 근데 예측이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기상예보관도 아니고 딱 그쵸. 봤을 때 오늘 비 올 날씨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 밖에다 좀 일광욕 좀 시켜라 허락을 해준 건데 갑자기 비가 내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비를 너무 많이 맞죠. 네, 학교에서 나오는데 말이, 네. 비를 너무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빌리벅 아저씨가 아빠랑 어디 갔다 오느라 그 망아지를 못 옮긴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집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 좀 부탁했으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엄마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얘가 쫄딱 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아픈 말을 다루는 방법도 나와. 옆구리의 온도를 재고 잇몸을 확인하고 그리고 막 계속 문질러줘요. 또 열심히. 네, 다리를 많이 문질러줘야 네. 된다면서요. 네. 다리를 문질러주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막 얼마나 걱정인데 그래서 얘가 막 여기서 잔다고 막 하고 아니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넌 들어가서 자라 막 이러고 뭐 가벼운 감기에 걸린 거고 뭐 2, 3일만 있으면 다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그 망아지 콧구멍에서 계속 콧물이 나고 눈은 계속 반쯤 감겨 있고 너무나 그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아이의 어떤 이 상실감, 상처.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아픈 망아지를 사실 빌리복도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노력을 엄청 해. 혹이 난 거를 칼을 예리하게 버려가지고 그걸 싹 잘라주기도 하고 코가 막혀 있잖아요, 말이. 그래서 뭐 증기 같은 거 짚혀서 막 코를 뚫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수의사 부르면 안 됐을까요? 왜 이런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부를 수 있는 수의사가. 그래가지고 뭐 많이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여기서 또 자겠다고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스포일 해도 돼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스포라고 할 수 없는 게 내용을 알고 봐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그 그림을 직접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까 하다가 저 진짜 눈물 나서 못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분노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문이 열려 있었나? 그래서 나가서 그 게빌란이죠. 망아지가 이제 죽어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똥가리가 주변을 돌면서 걔를 막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디가 10살이에요. 10살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 말똥가리가 사실 독수리 사촌이잖아요. 네. 얼마나 커요. 그 아이 몸집만큼 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걔네들과 자기 몸집만한 말똥가리가 자기 그 말을 쪼아 먹고 있는 걸 보고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 말똥가리를 저는 이 장면이 과연 이게 작가적 상상이긴 한데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그러니까 마냥 아름답게 끝나지만 않아요. 아이가 분노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좋은 독수리와 소설 싸운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약간 미친 면이 있는 소설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목가적이고 농가적인 그런 소설이 아니라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10살이 죽은 새를 막 때리는데 그때 빌리복이 다가와서 얘를 막 진정을 시켜요. 이렇게 세우는데 아버지가 진짜 눈치가 없어. 야, 말똥가리가 망아지 죽인 거 아니잖아 라고 저 여기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엄한 데다 분풀이 해? 뭐 이런 뜻인데. 엄격한 아버지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디가 나도 안다고 하니까 빌리복이 화를 내요. 그 충성심 강하던 빌리복이 아버지한테 조디도 알고 있다. 당신은 조디의 기분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명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빌리복이 마지막에 그렇게 막 이 주인공 조디를 정말 사랑하고 이게 공감해주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처음에 빌리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뭔가 되게 멋있지 않아요, 빌리복? 그러네요, 멋있어요. 예. 이 인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묵묵하니. 그러니까 대리 아버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엄격한 아버지와 달리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하고 그리고 얘의 어떤 흥분이나 기쁨 같은 거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소설 제목이 작가님 선물이잖아요. 네. 왜 선물이라고 줬을까요? 이 선물로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이 엔딩은. 그렇죠. 오히려 그 제목이 이제 원제가 더 기프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역설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작이 그러니까 10살 소년이 겪는 어떤 그런 삶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죽음 또 탄생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서 이제 어미 말이 또 희생되고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연작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목장에서 아이가 이제 동물들과 함께 겪는 그런 이야기들인가요? 네, 그렇죠. 특히 말이고 말과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또 3부가 더 슬퍼요. 더 슬픈데 사실 아까 선물의 제목의 의미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붉은 말이죠. 레드 포니를 준 건데 깊게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성숙함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거를 아버지가 먼저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선물로 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보낸 이 아이의 그 정말
평생 그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남을 장면인데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동물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와 굉장히 그 많은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떠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달 전.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많이 놀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감안해서 강아지를 데려왔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 얘가 이제 세상을 뜨겠구나. 근데도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생명과 이별한다는 거는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또 형제처럼 네. 같이 자라온 거잖아요. 네. 아무튼 저도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 소설 내용이 너무 가슴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제가 또 찰떡 같은 노래 골랐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밴드인데 몽리의 소년이 어른이 되어 예. 라는 곡입니다. 네. 말 그대로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느껴야만 하는 것들 여기서 조디가 느낀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장유진의 책갈피, 존 스타인백의 연작 소설집 붉은 망아지에서 제1장의 이야기 선물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몽리의 소년이 어른이 되어 띄워드리면서 우리 장유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꺼운 책을 가져오셨네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과학책을 가져왔는데요. 예. 엘리자베스 코맨이라는 의사가 쓴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입니다. 아니 얼핏 보면 두껍고 뭔가 과학책인 것 같아서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데 뭐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 제목이 너무나 강렬하고 네. 유혹적이에요. 아니 어떤 배신을 했길래? 네. 이게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면 한순간의 배신, 어떤 배신의 순간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배신은 그런 일시적인 사건은 아니고요. 네. 의학에서 이어져 왔던 여성의 몸에 대한 꾸준한 외면과 곡해 그리고 경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도가 센 단어들이 연달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어들을 말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피부, 뼈, 근육, 혈액, 숨, 창자, 방광, 방어, 신경과민, 호르몬, 성.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우리가 인체의 그 부분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책인가요? 네. 이 저자가 의사거든요. 네. 유방암 전공 여성 전문의이고 과학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이 책에서는 수련의들이 배우는 방식대로 몸을 살펴보면서 의학이 여성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근육 부분으로 가볼까요? 도대체 뭔가 여성의 인체 뭔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본다는 얘기인데 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먼저 근육에 있어서 네. 자, 의학은 여성을 어떻게 배신을 했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믿기 어려운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황소개구리처럼 갑상선 종이 부풀어 올랐고요. 골반이 변형되어 어색하게 걷습니다. 생식기관은 엉망이 되었고 맹장은 파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신 상태는 불안정하고요. 이 사람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바로 자전거를 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몸이 망가졌다고요? 사고가 났었나요? 사고는 없었어요. 단지 네.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모든 여자는 이 여자처럼 흉측한 꼴의 환자가 될 겁니다. 자전거가 여자한테 안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예. 19세기의 의학 문헌, 신문 그리고 의사들이 작성한 글들에는 이 여성 환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환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당연하잖아요. 우리 지금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전거를 타죠. 네. 여자들만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몸이 변형되고 뭐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건 너무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학계에서 이런 환자를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네. 이게 원래 사회적으로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890년대부터 자전거 붐이 일면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가부장제는 여성들이 무분별한 자유를 막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습니다. 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는 여성, 특히 청소년기 소년은 쐐기 모양의 안장 꼭대기에 몸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상부 조직의 손상과 골반 변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글을 싣고요. 이 밖에도 수많은 의학적 소견을 담은 글을 내놓습니다.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당시에는 진지한 주장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게 이렇게 좀 용납이 안 됐던 네. 분위기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정보들을 흘렸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사실들이 다 이렇게 이런 주장들이 마치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도래한 변화를 거짓말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모두가 원한다면 언제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근육장에서는 자전거 말고도 여성의 운동을 둘러싼 편견과 방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자는 본질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마르고 약한 몸을 가져야 보기에 좋다는 편견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운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계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네. 네, 사실 이런 여성과 운동에 대한 편견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전히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는 남성들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뒤처져 있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운동에 대한 논문의 성별 구성을 분석해봤더니 여성에만 집중한 연구는 단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산되고 있는 연구들도 남성을 위주로 한 것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에게 운동이 얼마나 막 경계가 돼 왔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저 어렸을 때는요 수영을 배우면요 여자들 저병을 거의 잘 안 가르쳤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저병을 하면 여자들 어깨가 너무 넓어진다고 딱 병영까지만 가르치는 데가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저도 그렇게 미개한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였는데 또 이제 지금 뭐 차별에 대한 통계까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먼 미래에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어이없다,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다른 목차로 또 가보겠습니다. 혈액이라는 장애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혈액장애도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오늘 자주 쓰는데. 네, 재밌네요,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네. 이게 부조리에 대한 좀 어이없음을 재밌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장에서 베이스는 같아요. 의학 역사에서는 늘 표준 인간형이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건 정말 가까운 현대로 오면서부터예요. 해부학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베살리우스가 그린 인간의 해골, 그 해골 그림의 이름도 인간이었지만 사실은 남성을 그린 것이었고요. 네. 여성의 몸은 그 자체의 기능을 위해 연구되지 않고 늘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었습니다.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은 엄살 혹은 미스테리로 받아들여졌고요. 그 본격적으로 혈액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윌리엄 오슬러라는 의사가 심장 질환에 관한 고전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심장 질환은 거의 오직 남자에게만 발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료 연구는 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여성의 심장 통증은 대부분 신경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 환자들은 죽지 않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 책으로 공부한 의사들이 여성은 심장마비가 드물다고 생각해서 진단을 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여성이
심장 질환에 잘 걸리지 않나요? 심장마비가 남자가 걸릴 확률이 더 높나요? 어때요? 그게 오늘날 네. 여성의 3분의 1이 인생에서 한 번은 심장 질환에 걸리고요. 네. 5명 중 1명은 그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종류의 암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증세들을 말해도 이제 권위 있는 이런 고전 책에서 그럴 리가 없다. 여자들은 이런 질병 잘 안 걸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책인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 윌리엄 오슬러는 네. 1917년에 사망했거든요. 네. 그 100년도 더 전의 인물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네. 사실 과거가 현재와 그렇게 단순히 단절되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당시 의학계가 여성은 심장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그 분위기가 쭉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1982년 의사들이 콜레스테롤과 심장 질환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첫 의학적 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12,86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성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995년 아스피린이 심장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에도 대상자는 총 22,0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82년, 1995년 뭐 엄청 옛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실험의 연구 대상을 모두 남성으로만 했다요. 정말 이것도 네.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렇죠. 오로지 남성의 심장만을 위한 연구였던 거죠. 네. 그 여성의 3분의 1이 평생에 한 번 심장 질환에 걸리는데 90년대까지도 심장 연구에 있어서 여성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던 거예요. 아이고, 예. 그 덜컥 좀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렇죠. 같은 여자로서 좀 네. 그러네요. 네. 그 책에 따르면 오늘날엔 심혈관 연구 참여자의 38%가 여자라고 해요. 그것도 왜 하필 38%인가요? 인류의 그렇죠. 절반이 그러니까요. 여잔데요. 여전히 50%도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명도 없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연구되지 않았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 책의 저자는 그로 인해 여성의 심장 질환이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자주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참 근육과 혈액 이제 두 장의 일부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들이 어떻게 소외됐는지 그 이제 사례들을 들어보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다른 장들도 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뼈, 숨, 뭐 아까 창자, 호르몬 이런 장에서도 의학이 여성을 어떻게 배제됐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위 다 배제되었고요. 그 각 장이 모두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도 못하고 아파하다가 죽었을까. 그리고 싫지 않은 고통을 단순히 히스테리 혹은 엄살로 오해받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장마다 나오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뭐 이미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난날의 과오를 드러내서 뭐 어쩌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문화라는 것은 강력하잖아요.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모세혈관 끝까지 구석구석 그 문화에 의한 관념이 침투하기 때문에 모두들 문화의 힘을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근데 의학계 내에서 수백 년 동안 여성의 몸이 남성의 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인간의 몸이란 곧 남성의 몸이 아니었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었어. 라는 깨달음이 온다고 해도 그게 곧 의학의 모든 부분에 퍼져서 정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정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오래 걸릴 거고요. 네. 굳이 하나씩 계속해서 짚어내야 할 겁니다. 거기에 이 책이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떻게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요. 지금 뭐 다 괜찮아졌잖아요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이게 켜켜이 쌓인 편견들과 이제 잘못된
잘못된 상식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대한 그 과오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해야만 네. 잘못된 것을 사소한 것까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치 오답 노트처럼. 맞습니다. 네. 그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이 책 역시 미국 도서고 한국에는 2019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은 병원의 진료실에서 여성의 말이 얼마나 무시되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한 책이거든요. 네. 이 책에 여러 사회 실험과 실제 사례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하나의 실험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는 남녀의 사례를 짧은 글로 써서 230명의 가정의학과와 내과 의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남녀의 다른 정보들은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오로지 다른 것은 성별뿐이었습니다. 근데 남성으로 설정된 이 환자, 가짜 환자에 대해서 이 230명의 의사들 중 56%가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했어요. 네. 그런데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여성 환자에게는 몇 퍼센트의 의사가 심장 질환으로 진단했을까요? 아니 그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56%보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적은 게 아니고요. 네. 단 15%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차이가 심하죠. 네, 이게 단지 어떤 의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의학계의 역사와 깊이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네. 그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제때 정확한 진단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기울여야 하는 관심, 요구해야 하는 것들을 이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이게 의학의 바람직한 발전에 꼭 필요한 자각, 반성 네. 뭐 이런 생각이란 좀 드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 책을 내게 된 어떤 뭐 사건이 있었나요? 왜 이런 책을 내기? 네, 이 저자가 네. 그 유방암 전문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항암을 받고 많이 쇠약해진 환자들이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도 그 임종 직전인데도 자신의 몸에서 난 땀이 의사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몸에 있는 수술 흉터에 대해서 창피해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런 몸에 대한 수치심과 미안함 같은 감정 표현을 이 의사인 저자가 느낀 바로는 남자 환자들에 비해서 여자 환자들이 월등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런가요? 네. 네. 저자는 이런 감정들이 사회와 의학이 여성의 몸에 가하는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의학이 여성의 몸을 대하는 관점, 그것의 근본적이고도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연구를 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저자가 아니라 이제 외국 의사, 네. 여의사의 이제, 사실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여의사라고 항상 이렇게 그쵸. 적어 놓잖아요. 맞아요. 여의사 진료 중 뭐 이런 거. 그것도 굉장한 편견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네. 의사에 관한 남자를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주변에 이렇게 뭐 의사 친구가 있으면 좀 한번 선물로 주면서 너희 의견은 어떠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 일종의 좀 화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의 몸을 대하는 관점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책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코맨의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김경영 MD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틸리든의 Dirty Work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